이번 실무교육, 기본소양교육 2일차입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민원행정 및 계약 실무 과목의 강의를 김경민 교수께서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출입국 관리 실무 과목의 강의를 이정섭 교수님께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5시 50분까지 부동산 등 손실보상 실무 과목의 강의를 박재병 교수님께서 강의를 합니다. 5시 50분에 오늘 강의가 모두 마치고 나면은 10분 정도 실무 수습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 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화면 조정 후에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좀 시작을 좀 어수선하게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뭐 법정교육 2일차, 지금 2일차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뭐지? 아, 이걸 이제 주시면. 예, 전 그 김경민 행정사고 그 민원행정 이제 교육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일차인데 좀 제가 좀 아직 아침에 목이 덜 풀려서 그런데, 입에 이렇게? 이제 잘 들리시죠? 아, 이제 좀 잘 들리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이제 민원행정 및 계약 실무인데 제가 지금 혹시 그 PPT를 준비한 거는 좀 미리 보셨나요? 어떻게 좀 다 공유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공유가 잘 되셔가지고 한번 뭐 자기가 싹 보니까요 좀 저희가 뭐 시험 보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행정사 이제 실무 이제 내용 위주로 집중적으로 할 테니까요. 꼭 그 뭐 교과서에 있는 어떤 뭐 A, B, C 그런 내용이라기보단 그런 내용도 꼭 필요한 건 하지만은 그랬던 어떤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좀 그래서 케이스 사례도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그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다 그런 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위주로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원 저희가 제목이 저희가 그 법정 교육을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이제 민원 행정하고 계약 실무 이제 이렇게 좀 이분화를 해놨는데 그 필요하면은 그 나중에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행정사 사무소 운영 노하우, 뭐 마케팅 노하우, 뭐 블로그 작성하는 노하우, 뭐 상담 기법 이제 그런 내용도 다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저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도 다 해서 할 테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지금 9시 한 5분인 거, 9시 한 3분, 4분인 것 같은데 그 한 뭐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한 11시 50분에 끝나잖아요. 근데 한 거기서 한그 끝까 한 마지막 시간은 한 1시간 풀로 채워서 한 12시 정도? 한 11시 55분에서 12시? 좀 그렇게 좀 딱 끝나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잘 들리시나요? 예, 아, 예,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은 그 질문을 받을 때는 이게 좀 다 그 줌에 있는데 아니 다 창에 띄워지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한 번에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좀 도중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쉬는 시간에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한 번에 좀 나중에 끝날 때 저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다 적을 수가 있으니까 다 그 공유가 되지요. 그게 일단 제가 읽으면서 하면 되니까 좀 같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다 들으시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 그래야 공유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 행정 및 계약 실무인데 이거 나중에 뭐 마케팅 그런 부분도 다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번 그 시간에는 좀 다른 교수님들이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이게 행정사 이게 법정 교육이라는 게 완전히 어떤 아카데미간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각각 하시면서 각각 어떤 느끼신 어떤 실무에서 느끼시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다르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런 거 뭐 저만의 또 노하우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클라우드 이거를 뭐야? Recording in progress. 이거 교수 목찬 이게 교수 소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민원 행정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민원 행정이 되고 그 민원 그리고 여기부터는 여기가 이제 계약이고요. 그 민원 행정 및 계약 실무라고 있으니까 이게 여기가 민원 그리고 여기가 계약 그리고 행정 비송 이게 행정 비송 이것도 좀 민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도 민원이 되겠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효율적인 뭐 마케팅 홍보 이거는 저희 제목에는 없는 내용인데 저희 서비스로 해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한번 뭐 민원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계약서 뭐 내용증명 탄원 이거 계약 이게 계약이고 이것도 민원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도 그렇게 시작하고 협의의 민원 행정 한번 뭐 해보시죠. 뭐 제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면 저는 뭐 8년 정도 했고요. 저는 뭐 8년 정도 했고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뭐 제 번호를 뭐 혹시 좀 질문하신 분들이 예전에 뭐 좀 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이제 뭐 신정기 국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께 뭐 말씀을 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는. 자, 이제 민원 행정 개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민원 행정에서 이게 민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민원이 이게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국민은 어떤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져요. 그게 꼭 Recording stopped. 행정기관도 되지만은 그게 또 국회도 될 수가 있고 뭐 법원도 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도 될 수 있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말이 삼권 분립인데 오권 분립인 거는 아시죠? 거기가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의 헌법상 구조에 입법, 사법, 행정 플러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 헌법재판소도 광의로 보면 사법부로 볼 수도 있는데 헌법에서는 따로 분리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권 분립이라고 좀 헌재하고 사법 법원은 좀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좀 말씀이 나왔는데 잠깐 드리면은 저희 공직선거법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선거 전문 행정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어떤 공직선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이 행정법 중에 제일 뭐지? 제일 많이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게 세법하고 공직선거법이 수시로 개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대표적인 행정법이고 또 행정사가 다룰 상담 자문을 할 수 있는 법인데 공직선거법이 어떤 다 바로 어제도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었고 뭐 지방의회의원 선거 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뭐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도 종류가 무지 많거든요. 이런 어떤 공직선거에 대해서 공직선거 이게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직선거에서 뭐 김밥을 제공을 한 거는 뭐 죄가 안 되고 뭐 어떤 뭐 다과를 제공한 건 죄가 안 되는데 뭐 식사를 제공한 건 죄가 되고 뭐 술을 제공한 건 죄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아주 미묘하게 좀 갈리고 그런 게 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혹시 정치의 꿈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에서 인터넷 어떤
선거운동에서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전문 직종들 있잖아요. 개업이 가능한 저희 우리 행정사 같은 전문 직종이 있으면은 거기서 대표적으로 행정사가 블로그로 영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인터넷으로 어떤 인터넷으로 강의를 아니 강의가 아니라 어떤 그 상담 자문을 하는 것도 전부 어떤 그런 선거운동으로 보거든요. 또 그게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의사나 변호사나 행정사 등의 어떤 뭐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그런 어떤 전문 자격사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뭐 인터넷 뭐 네이버 지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답을 써서 답글을 달고 댓글을 달고 하면은 그게 어떤 그지 뭐 부정선거가 아니다 어떤 좀 그렇게 보는 또 조항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다 전부 다 어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다. 그리고 어떤 행정사가 그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법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좀 특권이 있다. 어떤 그 시민권 개념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좀 그런 개념이 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뭐 행동을 해도 다른 직업은 죄가 되는데, 그 자격증이 없으면 죄가 되는데 자격이 있으니까 죄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이거 민원이라는 게 그 청원권하고 민원하고 청원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근데 이거는 뭐 아무도 풀지 못한 난제거든요. 사실 이게 거의 청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민원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어떤 헌법 26조의 청원권이라는 게 있고 그에 따라서 청원법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겠지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뭐 청원법 민원 이퀄 청원이니까 뭐 청원법이 있고 다 뭐 그 핵심은 그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국회나 법원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법원은 뭐 소송의 개념으로 이제 뭐 하겠죠. 근데 소송에도 저희가 민원 행정이니까 말씀드린데 소송에도 소장하고 답변서하고 준비 서면을 막 그 변론 요지서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그런 법률 서류를 막 제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히 형사 재판에서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력 탄원서나 반성문을 법원의 어떤 특히 형사재판의 민사소송에서도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특히 형사소송에서 대부분 그런 걸 많이 쓰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효력이 있냐 없냐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또 많이 뉴스 보시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당 5만 원, 한 장당 뭐 5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6장이면 뭐 30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히 시세가 있어가지고 뭐 이거 뭐 그런 거 한데 뭐 뉴스에 좀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과연 이제 어떤 그 탄원서나 반성문을 쓰는 거를 과연 어떤 그 형사재판에만 낼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뭐 인허가 아직 안 들으셨죠? 수업을 인허가를 하면은 인허가에서 인허가를 하면 구청에 뭐 건축 인허가를 하잖아요. 그 건축 인허가에 그 인허가를 하면서 거기서 또 설명서나 어떤 사유서, 이유서 같은 걸 싹 써가지고 인허가를 하면서 또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출입국이 이제 행정사 중에 그나마 가장 대표적이고 어떤 그런 좀 어떤 독자적인 분야가 잘 갖춰진 분야인데 출입국 분야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인허가라고 저희가 행정사 업무가 뭐 인허가류의 업무가 있고 저희처럼 어떤 이건 민원 행정 업무가 있고 하는데 출입국 업무는 주로 인허가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계보를 분류를 하면 이제 인허가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인허가가 이제 아무래도 행정사 업무에서 많이 돈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그 출입국을 하는데 뭐 간단한 뭐 체류 기간 연장, 뭐 체류 자격 변경, 특히 뭐 체류 기간 연장 같은 거는 제 앞에 대림동 있지 않습니까? 이 근처에 거기서는 시세가 되게 좀 많이 바뀌는데 한 6년 전에는 체류 기간 연장 뭐 한 뭐 몇 년 한 1년 2년 뭐 연장하고 하는데 뭐 C3에서 뭐 90일에서 그 전환하고 뭐 체류 자격 변경 뭐 그런 거는 논의를 하더라도 보통 한 장이 보통 한 건에 한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 5천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는 한 뭐 건당 2, 3만 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 택배 행정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서류를 건당 예를 들어서 한 2, 3만 원짜리를 한 명이 중국의 여행사들 많잖아요. 저희 대림동이나 가리봉 쪽에. 그걸 싹 여행사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서류를 출입국 여행사에서 그 여권 띄워놓고 그 현 출입국
출입국 서류를 여행사에서 작성을 하고 그 현지 그 통역이 현지인이어서 그 말이 되다 보니까 서류까지 다 작성을 하고 행정사가 계약을 한 행정사들이 싹 그거를 싹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싹 수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 30건이 되겠죠. 그 2, 30건을 돼가지고 저기 그 목동에 어디 목동의 서울 출입국이나 어디 그 강서구에 그 남부 출입국에 가서 그 행정사 대행 창구라고 있거든요. 그게 거기다가 싹 밀어 넣으면은 그 한 2, 30건을 그냥 싹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정상적으로 자기 행정사 영업을 해가지고 건당 하고 그렇게 하면 한두 건일 거 아니에요. 많아봤자. 이제 그거를 해서 한 사람들이 또 그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맨 아침에 보통 행정사 전용 창구가 있거든요. 출입국에. 근데 운영하는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2시인데도 있고 1시부터 5시까지인데도 있거든요. 9시에서 10시까지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한 여행사 한 두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2, 30건 모은 자료를 그 자료가 아니지 그 서류를 싹 밀어 놓으면 그거를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시간이 한 3, 40분은 잡아먹는다고요, 최소.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진짜 정직하게 그냥 원칙대로 그냥 그 수임해가지고 한두 건 갖고 온 사람과 앞에 3, 40분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사들끼리.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출입국 그 택배 행정사 가방 행정사라고 하는데 그냥 그래서 딱 받아서 그냥 내기만 한 그런 행정사들 분들이 그런 속칭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권리금이 구역별로 또 권리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저도 권리금 시세는 그래도 한 몇백은 아니겠죠. 권리금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몇 억은 아니라도 한 그래도 한 1, 2, 3천, 한 2, 3천은 되겠죠. 구역별로 권리금이 있대요. 그게. 한 권리금 얘기가 나오면은 한 몇백 단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행정사분들 아침에 하면은 아침에 싹 모아서 한 2, 30건 내면 그냥 내기만 하고 그 접수증 받아오면 여행사에다 다 나눠주고 그럼 한 뭐 90만 원 벌었으면은 한 그중에 한 40%, 50%한 3, 40만 원 그냥 받고 용돈 받고 뭐 다른 거 하고 쉬다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좀 행정사 업계에 좀 한 거의 수십 년 동안 고질적인 병폐였는데 그게 이제 그 법무부에서 그 법무부가 이제 이제 또 검찰을 외청으로 두고 있지만은 법무부에서 좀 가장 그 힘이 그 좀 그게 아닌 데가 출입국이거든요. 한직인 데가 출입국인데 또 행정사 업무에서 제일 그 핫한 분 그 좀 노멀하고 좀 전통적이고 좀 그게 되는 분야가 또 출입국이거든요. 일반 변호사들은 뭐 검사를 상대하는 그 변호사가 이제 검사하다 나온 분들이 변호사를 하고 요즘엔 또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가 됐는데 어떤 전통적으로 가장 그 상징적인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검사 직업 이제 그 법무부는 상대 안 하고 보통 검찰 외청이라고 해서 따로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근데 이제 법무부는 출입국이라고 해가지고 법무부 그 자체거든요. 뭐 교정본부 뭐 출입국 그리고 하면 성범죄 뭐 그런 범죄 뭐 살인 성범죄 저지르시면 뭐 어떤 전자발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관리도 전부 법무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촉법소년들 또 소년원 관리하고 그런 것도 전부 다 법무부에서 하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이제 뭐 출입국에서 이제 뭐 출입국 이제 시간에 좀 자세히 다루시면 될 거고요. 민원행정의 기여. 이 민원의 처리시 뭐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적 지식이 수반된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게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민원 행정이 행정사 업무 중에 그나마 좀 약간 좀 단가가 낮다 좀 그런 말이 있거든요. 뭐 인허가는 보통 그 출입도 인허가라고 하면은 시세를 말씀드리면 보통 한 그 체류 기간 연장 뭐 체류 자격 변경이 한 2, 3만 원에서 한번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뭐 건에 따라서 틀려요. 근데 그 난이도에 따라서 똑같은 소리가 10만 원짜리 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뭐 2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뭐 1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5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10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떤 그 부가가치잖아요. 그게 어떤 저희가 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다 보기 때문에 이 똑같은 서류라도 만 원, 2만 원, 100만 원 그렇게 부가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그게 당연히 어떤 뭐 그 내용의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물론 그 민원 행정도 그렇지만 특히 인허가는 오럴 라띵 좀 뭐 아니면 도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을 받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개념으로 성공을 하면은 그러니까
받는 거고 뭐 그 인허가를 하시는 분들 중엔 출입도 그러지만 안 되면 좀 환불을 좀 50% 정도 좀 아마 환불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소송에서 졌으면 환불을 해줍니까? 근데 그 출입국은 좀 그 인허가에서 출입국 부분 좀 환불을 좀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강제 퇴거가 되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꿈을 뭐 차단 뭐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오셨는데 그걸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실제로 그 행정사 그 출입국 하신 행정사분들 중에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그런 식으로 그 살인을 좀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안 돌려줘 가지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몇백 해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에 없으니 그돈 돌려주는 것도 하니까 일을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좀 그 실무에서 좀 나온 얘기였고요. 그래서 중앙, 지방, 상호 간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도 증대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이 민원행정의 기능, 뭐 민원행정은 행정체제 내부 관리적 기능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관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행정기관의 내부 준칙이 있잖아요. 자꾸 그 출입국으로 말씀드리는데 행정기관의 그 내부 준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제처 아시죠?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아시죠? 거기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뭐 헌법, 뭐 각종 이거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돈 안 들이고 누구나 언제든지. 근데 행정기관의 그 내부 준칙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절대 외부에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딱 그 뭐야 어떻게 딱 그 손에 쥐셔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에 맞춰가지고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내부 관리적 기능, 행정기관의 내부 문제라고 해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 특정한 요구 투입에 대하여 산출을 생산한다. 이게 저희가 어떤 법률 문제도 다루지만 행정사법에 의해서 그 행정사법 제2조 1항 6호의 행정 관련 법령 또는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이라 돼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행정법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전반에 그러니까 행정법이 아닌 행정학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행정사가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사하고 변호사나 법무사나 행정사하고 어떤 업무 영역의 침범이 어떤 서로 좀 분쟁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하고 법무사는 순진하게 법률적인 부분만 다룬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 행정사는 전체 법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행정법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상담 자문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플러스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행정학에 관한 내용을 또 그 행정학은 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뭐 행정학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행정사는 행정법 플러스 행정학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뭐 5급, 7급, 9급 전부 다 그 행정법하고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측면하고 약간 이게 좀 맞닿아 있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구 투입에 대한 산출이 이게 그 플랜 두 C라고 아시죠? 경영학, 행정학 하시면 플랜 두 C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출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 하면 피드백에서 그 인풋 대비 아웃풋해서 이게 산출 생산 그 피드백이 돼야 되잖아요. 약간 뭐 플랜도 C 인풋 아웃풋 뭐 피드백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약간 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법률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행정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행정 수요와 국민의 요구 증대에 의한 업무량이 증대하게 된다. 업무량이 폭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민원행정이니까 민원행정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국민신문고를 이게 그 민원인들이 낼 거 아닙니까? 그 국민신문고가 1년에 얼마나 국민분들이 제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그 1,000만 건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100만 건, 200만 건은 그게 1년에 전과자 그 대한민국에서 전과자 나오는 게 100만, 200만, 100만 명, 200만 명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음주운전이나 뭐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형사처벌 그 벌금도 형사처벌인 거 아시죠? 벌금형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에서 뭐 폭행을 했다거나 약간 뭐 실수해서 뭐 벌금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벌금형까지 합하면은 거의 대부분 형사처벌 벌금도 전과니까 형사처벌 대부분이 벌금이겠지만은 그런 걸 감안하면 보통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 100몇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그 전과자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벌금형이. 근데 전과를 하려면은 그 경찰서에서 전부 피신 조서 꾸미고 피의자 신문 조서 받고 경찰에서 그 조사를 받고 그 검찰에 넘어가서 뭐 법원에 벌금 내고 그런 절차를 다 서류상 직접 경찰서에 일단 가야 되고 서류상으로 그런 절차를 다 거치잖아요. 그런데도 1년에 100몇만 명에서 2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업무량 증가인데 근데 그 국민신문고는 그냥 그 저희 컴퓨터에서 그냥 뭐 그냥 딱 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건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다 아시겠지만은 국민신문고를 내면은 딱 그 글 몇 자 한두 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답변을 하려면은 뭐 1차 15일 뭐 연장 하잖아요. 그게 전부 아시겠지만 그거 전부 다 상급자들 결제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아무리 진짜 상식적인 그 사소한 내용이더라도 그냥 뭐 한두 줄로 끝날 내용이라도 전부 다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런 거를 1,000만 건을 1년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민원 행정이니까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엮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민원 행정이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또 행정사가 그 저희가 서류가 이런 서류가 종이 서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그 인터넷상의 그 파일 있잖아요. 파일도 전부 그, 그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는 문서 서류입니다. 그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게 종이만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아무래도 좀 종이로 좀 봐야 좀 뽑아놓고 봐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 파일 있잖아요. 그 컴퓨터 파일 그것도 이거 법적으로 이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대신 행정지고 종이로 이거 그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로 또 국민신고를 한 30만 원 받고 좀 작성을 대신 그냥 그 타자를 치는 거죠. 그냥 그 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그 국민신고 넣으면은 일단은 전부 다 그 분배가 되죠. 뭐 대통령실로 그 국민신고를 넣어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 각 그 해당 담당자한테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담당자의 개념, 실무자 어떤 업무에 대한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나 그 민간 회사나 공무원 조직이나 그 민간하고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형법에 그 공무원이 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상급자예요. 근데 자기 밑에 그 부하 그 직원이죠. 공직 직원한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공무원은 그게 직권남용이 돼요. 직권남용죄가 민간 회사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라고 해도 막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그 푸시를 덜 받는다고 아니 물론 다 뭐 그 시간적으로 뭐 야근도 뭐 많이 하시고 뭐 업무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푸싱을 하는 게 민간 기업보다 덜 할 수밖에 없는 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담당자라는 개념이 민간 회사에 비해서 명확하고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실로 넣어도 전부 다 그 각 담당한테 가잖아요. 그게 신문고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직권남용이라는 게 민간하고 공무원의 똑같은 그 위에서 푸싱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다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바텀업 뭐 톱다운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민원행 뭐 행정 통제, 뭐 행정 구제, 뭐 행정의 주민 참여, 행정의 신뢰성 하는데 이제 행정 구제를 한번 뭐 말씀을 하면은 행정 구제가 그 보통 그 행정 심판하고 행정 소송이라는 게 있죠. 공법상으로 보면 그 얘가 그 행정 심판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들이 행정 소송은 뭐 소장을 작성하고 그럼 큰일 나지요.
근데 뭐 상담은 그냥 그 사무실에서 뭐 의뢰인들한테 뭐 상담해주거나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건 법무사법 위반이에요. 예, 그게 안 돼요. 그 법무사법 말씀하신 거 법무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들이 그 행정심판은 또 그래서 대리도 안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명히 아시죠? 현명 자기 이름 그 행정사 땡땡땡 그 본직의 이름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행정사들이 인허가 말고는 안 돼요. 다른 게 그래서 행정심판도 그냥 그 자기 그 의뢰인 이름으로만 해야지 행정사 이름을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대리하고 대행의 차례인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인허가가 돈이 가장 행정사의 상징적인 어벽이고 왜 상징적인 어벽이냐 업무냐 그 행정사 본직의 이름을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허가가 돈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한 뭐 1,000만 원 가까이도 받는 것 같고 하는데 민원행정이 일단 이게 보통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민원행정보다 인허가가 좀 각광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사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책임감이 있고 책임감이 생기고 좀 내용 자체도 복잡하고 약간 좀 그 뭐 아니면 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행정은 반성문 탄원서 뭐 장당 5만 원 하고 뭐 저는 거보단 더 받긴 하는데 그 저는 거보단 더 받긴 하는데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 반성문 써서 뭐 이런 거 써 몇 자 써서 내면은 그게 끝이잖아요. 거기서 뭐 책임을 뭐 변호사처럼 몇 천만 원 받아서 뭐 승패를 좌우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뭐 아니면 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책임감이 없단 그 아무래도 약하단 말이에요. 이 민원행정이라는 게. 약간 그래서 그 대신에 소액이긴 해도 그 소액이라는 게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그 건당 몇백 몇천에 비해서는 수요가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리고 이런 거는 그 몇백 인허가가 하다 보면 성공보수 그 대리가 있기 때문에 성공보수라는 개념에서 돈이 좀 이건 몇 달 끌기도 하잖아요. 그 몇 달 후에 뭐 돈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민원행 이런 거는 그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거 써주고 받는 한 몇십만 원, 한 100만 원, 뭐 100만, 50만 원, 100만 원, 뭐 150 그렇게 받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못 받는 분치는 뭐 1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고 뭐 1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일단 쓰면은 일단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고 끝나는 써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좀 아무래도 인허가나 다른 뭐 변호사들 뭐 형사 뭐 그 법정 구속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책임을 질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서는 약간 좀 편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 행정의 중요성 뭐 이거 다 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중요성이 뭐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그 AI 요즘에 뭐 챗GPT에서 뭐 AI 해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좀 그게 생각보다 제가 행정사를 한 8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또 그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제가 한 행정사 한 7, 8년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7, 8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사실 그렇게 체감은 못 했는데 요즘에는 좀 약간 챗GPT가 이게 좀 너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약간 그래도 좀 그 뭐지? 좀 침범을 지금 민원 이건 행정사 업무에서 약간 좀 그 글 써주고 하는 거에 침범을 약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그 사실관계 정의가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특히 소송을 하면은 어떤 그 자기만의 전략이라든가 암묵지적인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 챗GPT나 AI로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떻게 그 뭐지? 예를 들어서 뭐 출입국이나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 맨날 서류 가방 들고 맨날 그 서류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우체국 가서 뭐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AI나 챗GPT가 그런 거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가 복잡해 버리고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람을 사면서 그 상대하면서 말을 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듣고 그런 거다 보기 때문에 돌발 상황이 생겨버려 약속 시간을 잡아도 그게 어떤 틀어져 버리고 해버리면은 그 기계가 어떤 챗GPT나 그런 거로 대처가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일일이.
그래서 어떤 그뭐 행정사 어떤 노하우, 암묵지 어떤 그런 게 좀 상담하면서 자문하면서 말로 하면서 직접 사람 대면하면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좀 챗 GPT나 AI 때문에 뭐 행정사가 망한다는 거는 약간 좀 어떻게 기우가 아닌가.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발전 속도가 빨라서 약간 긴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약간.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좀 할 것 같진 않은데 그 AI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왜 나오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뭐 소송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소송제도가 보통 이게 형사는 한 그 민사, 형사, 헌법, 뭐 민사소송, 뭐 형사소송, 뭐 헌법소원 등등 있다고 할 때 그 가장 빨리 끝나는 게 보통 민사소송이지요. 아니 형사소송이지요. 형사소송은 한 6개월 이내면 끝날 텐데 민사 그 1심, 2심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그게 뭐 헌법소원 같은 경우 보통 한 3, 4년 끄는 거 보통이지요. 보통. 그리고 민사소송도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보통 한 1, 2년은 걸리지 않나요, 보통? 그 서울 그 법원 중에 제일 큰 규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잖아요. 그 서초동에 있는 거기에만 접수되는 사건이 그 민형사 다 해서 1년에 100만 건 정도라 하대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 있는데 한 만 건 그런 단위는 아닐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는 게 이게 행정 소송에 따른 효과가 뭐 기판력이 있고 뭐 기속력이 있고 그런 거 다 뭐 이거 뭐 소송을 다루는 내용은 아닌데 그 소장을 한번 뭐 써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거 그 뭐 청구 취지가 있잖아요. 그 청구 취지 일단 딱 처음에 제목 쉽게 얘기해서 청구 취지 제목부터 받고 시작을 하고 본문은 쫙 있잖아요. 비판력이라는 게 그 청구 취지에만 그 수효력이 미친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기속력은 다른 뭐 국가기관을 뭐 다 기소한다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집행 민사 집행을 그 강제 집행 민사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 판사 그 법관이 그 딱 그 선고를 하잖아요. 선고를 해서 말을 딱 내뱉어 버리면은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게 돼 버리거든요. 약간 좀 그런 효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효과를 말을 하는 거고 근데 하기에는 보통 그 일단 소송 자체가 그 하는 게 그 가장 큰 특징이 인지대하고 송달료가 들잖아요. 보통 인지대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통 한 2, 30만 한 30만 원 정도 하지요. 그리고 송달료가 보통 한 6년 전에 한 번 10몇만 원일 거예요, 보통. 그 속가에 따라 다른데 그런 식으로 벌써 한 5, 60만 원이 그냥 법원에 내야 법원하고 우체국에 가잖아요, 보통. 그게 저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그 보통 그 세무서나 그 뭐지 세무서에 내는 국세 그리고 뭐 구청에 낸 지방세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그 행정부로 가는 거 돈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입법부로 하는 국회의원은 후원금 따로 내지요. 근데 보통 그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후원금 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이게 하는 게 그 등기 사항 증명서 띄워보면은 열람용은 700원, 이거 띄워 보셨죠? 열람용 700원, 제출용 1,000원. 그리고 뭐 송달료 뭐 속가에 따라서 몇십만 원. 그게 전부 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전부 법원 운영하고 뭐 청사 보수하고 뭐 판사들 월급 주고 그 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나라가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딱딱딱 어떤 구분이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받는 돈부터가 보통 그 틀리잖아요. 그 어디서 돈을 받느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보통 그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쟁송 제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면 보통 행정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행정심판 수업이 있으시겠지만은 하시겠지만 행정심판은 전부 무료예요. 인지대도 그 인지대 그 등기 우편 거기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내주잖아요. 우편으로 다 국가 나라 또는 세금으로 내요. 인지대는 당연히 안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저희가 세무서에 가면은 물론 그 세금 자체를 내지만은 본인이 어떤 받는 서비스에 그거에 대해서
뭐 돈을 내거나 뭐 인지대처럼 내거나 인지대를 내긴 내는구나. 근데 보통 어떻게 법원처럼 그렇게 막 뭐 등기 하나 끊는데 뭐 700원, 1000원 그렇게 칼같이 아주 그렇게까지 막 다 뜯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가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뭐 돈을 뭐 잘 주죠. 뭐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그리고 세금도 어떤 뭐 잘 환급도 받고요. 그 행정부는 확실히 그 행정의 정신은 어떤 그 위민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창한데 어떤 국민을 위하고 어떤 국민을 어떤 생각하고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려고 머리 해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이라는 개념 자체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쟁, 쟁점제상의 대상행위, 기간 적격성 등의 시간, 과다 부담으로 개인의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뭐 최저 비용으로 간편한 절차 수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기 민원 행정인데 민원 행정이 이게 그 말씀드린 국민신문고잖아요. 이게 신문고고 이게 그 국민신고하고도 행정심판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부분이고 하여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근거 법령이 있는데 뭐 헌법이 있을 거고 뭐 행정기본법이 이게 뭐 2022년에 새로 생긴 법이죠 이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행정기본법이 생긴 거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여기 혹시 그 시험 출신 그 분들 계시나요 혹시? 아직 그 뭐 작년 뭐 11기 이전에 합격을 하셨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회사 다니시거나 하셔가지고 늦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민원 처리 그렇게 행정사 2차 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게 시험 과목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에 뭔 내용이 있냐면은 행정기관의 개념 이 수술을 하겠지만 행정기관의 개념이 있고 그 행정청의 어떤 뭐 업무 처리 기간이라든가 여기 좀 행정학적인 내용도 많이 가미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플랜도시 그런 내용도 있고 그 행정기본법이 2022년에 새로 생긴 행정법의 모법이고 행정절차법 있고 여기서 대표적인 내용이 그 CCTV 있잖아요. 그 영상정보 처리기기. 보통 그 보관 기간이 얼마죠? CCTV가 없나? 이 기간이 보통 이제 CCTV는 아닌데 CCTV로 하면은 30일이잖아요. 그 보관하는데 어떤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아니 어디나 그 최대 보관 기간이 30일인데 예외가 한 군데가 있어요. 어린이집 그 60일이거든요. 거기는 그 2달 동안 그걸 보관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용량이 다 차가지고 실제로는 한 15일도 보름도 안 돼서 다 그냥 다 밀려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일이 터지면은 그래서 일이 터져서 뭔가 확인을 하려면은 보통 늦어도 3, 4일 안에는 다 오지 않나요? 그래서 굳이 뭐 15일까지 뭐 30일까지 그렇게 보관해야 될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물건을 분실했다거나 뭔가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오는데 보통 약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자정부법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자정부법 이게 어떤 서류 어떤 전자 문서에 관한이 그 이거 종이하고 똑같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신문고 그리고 행정심판 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있잖아요. 최종심 전부 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나 그 행정심판이나 전부 여기 국민권익위원회 여기가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 이전에 명칭은 여기가 그 고충처리위원회였거든요. 그 이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청원법 그리고 행정사법 이걸 어제 다 그 강의를 듣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은 예 이거 다 행정법이에요. 헌법도 이게 헌법도 아니 헌법하고 행정법으로 나뉘는데 보통 같게 보고 그 학문적으로는 헌법하고 행정법을 같게 보거든요. 보통 다 헌법, 행정법, 공법 다 그냥 다 똑같은 그냥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사의 업무범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에서 큰 마찰 없이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행정사법뿐만이 아닌 뭐 변호사법, 뭐 노무사법,
뭐 형법, 뭐 헌법, 뭐 숙지. 법률이 크게 이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공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보통 법이 법의 어떤 종류가 그 공법은 말씀드린 형법, 헌법하고 행정법, 뭐 민사법은 뭐 민법, 민사소송법, 뭐 민사집행법, 형사법은 뭐 형법, 형사소송법 그렇게 쫙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그 상법도 민사법에 들어가죠. 그 상법 1조가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라 돼 있거든요. 그 상법도 민사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래서 다 지금까지 제가 1교시에 설명을 드린 게 그 민사법, 형사법, 공법 쫙 그 세 군데로 쫙 나눠지잖아요. 그게 다 분류가 딱딱딱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한번 싹 보시면은 뭐 민원 내용에 있는 분류 뭐 일반 민원, 뭐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뭐 기타 민원이 있고 고충 민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뀐 거지요. 그렇게 해서 특히 처리 그 한 3시간 내 뭐 유기한 뭐 민원 1일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즉시 처리면 3시간 내에 끝나는 게 뭘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성적표 있잖아요. 그거를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청에 가서 띄면은 신청을 하면은 그 각 대학에다가 다시 그 받은 행정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통 돌아오는데 한 회신이 오는 게 보통 한 3시간 정도였어요. 보통 요즘엔 그 정부 24로 해서 빨라졌는데 그래서 3시간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의 의미거든요. 행정기관이 뭐 행정기관 국가 뭐 권력에서 국가 목적을 달성 위해 이루어지는 집행행위, 뭐 행정적 성격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 입법부와 사법부의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성격. 그러니까 그 이게 뭔 말씀이냐면은 그 법원의 그 법원행정처라고 있죠. 그 예전에 한 6년 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그 뭐지 그 재판 거래했다는 거 아시죠? 재판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데가 법원행정처라는 기관이었거든요. 법원행정처가 그리고 국회에도 국회 사무처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라고 있는데 그 여기가 그러니까 행정부 저희가 대통령 소속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데가 뭐 근데 그 국회가 뭐 대통령 소속 기관 아닌데 그리고 법원도 그렇고 삼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시죠? 그 삼권 분립인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그 삼권 분립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드릴 말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요는 뭐냐면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 이런 데가 전부 행정기관일까요? 아닐까요? 맞지. 이게 다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 그 행정부 소속이 아니어도 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 행정기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씀은 그 행정사법 제2조 1항 제2호에 의해서 행정기관 그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게 전부 이런 데다 서류를 내거나 인허가를 하거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법무사법에 법원하고 검찰을 다 막아놔 버렸거든요. 여기는 안 되는데 뭐 이런 데다가 뭐 각종 뭐 국회에다가 뭐 입법 청원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입법 컨설팅 해가지고 좀 떼돈 버시는 행정사무들이 많으시거든요. 약간 좀 그렇게 해도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선거관리위원회 서두에 말씀드린 뭐 선거 행정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50분이 됐지요 이제. 예, 그럼 한 좀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쉬시고 오세요.
Recording in progress. Recording stopped.